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태준입니다. 올해 46이 됐죠. 사람들은 저를 두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합니다. 맨손으로 수백억 대 자산을 일군 자수성가의 표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돈 때문에 살아있으면서 제 장례식을 미리 치러봤습니다. 멀쩡히 두 발로 걸으면서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죽은 척 하면서 알게 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진실에 관한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옆자리를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엔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무시당하는 일이 참말로 많았습니다. 월사금 못 냈다고 교실 뒤에 우두커니 서 있던 날도 있었죠. 그 서름이 어찌나 사무치던지 저는 그때 마음먹었어요. 반드시 돈을 벌겠다.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돈을 다 쥐고 나니 속이 텅 비더라고요. 사람들이 건네는 친절도, 존경도, 그게 다 제 통장을 보고 짓는 표정 같았어요. 밤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혼자 묻곤 했죠. 내가 가진 이 돈이 전부 사라져도 그래도 내 곁에 남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 질문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참 외로웠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은 거지였던 셈이죠. 그래도 한 사람은 믿었어요. 제 아내 이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곁을 지켜줬어요. 잠 못 이루는 저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오고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그랬죠. 여보, 당신은 돈이 아니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또 버텼습니다. 오랜 친구들도 그랬어요. 20년 넘게 형제처럼 지낸 성호, 회사를 같이 키운 민규, 부동산이라면 모르는 게 없다는 우식이, 명절이면 제 집에 모여 제 어깨를 두드려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소문 하나 때문이었어요. 회사 자금 사정이 잠깐 어렵다는 헛소문이 돈 적이 있었습니다. 큰 거래 하나가 잠시 틀어진 것뿐 사실 별일도 아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소문이 돌자마자 사람들 태도가 어찌나 빨리 바뀌던지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하던 친구가 며칠씩 연락이 없고 그렇게 살갑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거리를 두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헛소문인 게 밝혀지니 그제야 다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웃으며 다가왔어요. 저는 그 얼굴들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있었구나 하고요. 그 의심이 한 번 들어오니 도무지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이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어요. 다 놓아버릴까 하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죽을 결심까지 했으면 차라리 확인이라도 해보자. 내가 정말로 쓰러져 사라진다면 저들이 과연 어떤 얼굴을 하는지 그걸 두 눈으로 봐야 이 지긋지긋한 의심에서 벗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둘 고용했습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수석 탐정 윤지혁, 잠입이라면 누구도 못 따라간다는 조사원 한소라 두 사람한테 부탁했죠. 제 주변 사람들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지. 계획은 이랬어요. 제가 교통사고로 중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누워 의식도 없다. 면회도 안 된다. 그렇게 소문을 냈죠. 살아있는 제가 제 입으로 제가 죽어간다는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처음 며칠은 솔직히 마음이 놓였어요. 다들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병원으로 달려와 눈물까지 보이며 그랬답니다.
태준이 회사는 우리가 지킬게. 가족도 우리가 챙길 테니 걱정 마. 서연이는 간병인을 살뜰히 챙기며 하루 종일 슬픔에 잠겨 있었다고 하고요. 저는 속으로 부끄러웠어요. 내가 괜한 의심을 했구나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민규였어요. 태준이가 저렇게 누워있는데 회사를 이대로 둘 순 없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 듣기엔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말 뒤에서 민규는 회사 임원들을 하나 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를 만들어 이 사람 저 사람 구워 삶고 임시 경영권을 쥐겠다며 손을 뻗고 있었어요. 사장인 제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우식이는 또 어땠는지 아세요? 제 아내한테 슬그머니 다가갔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회사 자금도 급할 텐데 형수님, 건물 몇 개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그런데 윤 탐정이 알아낸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식이가 차명회사를 차려두고 바로 그 건물들을 헐값에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피땀이 어린 건물을요. 그래도 여기까진 참을만 했어요. 돈 욕심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소라 조사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랑 영 달랐습니다. 사장님,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사진 몇 장을 보내왔어요. 그 사진 속에는 제 아내 소연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20년을 형제처럼 지낸 제 절친 박성호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남들 눈을 피해 은밀히 만나고 있었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걸 대체 어떡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닮은 사람이겠지. 몇 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 또 그 다음 사진. 분명히 제 아내였고, 분명히 제 절친이었어요. 그 둘은 제가 영영 깨어나지 못할 거라 믿으며 제가 비운 자리를 함께 차지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윤탐정은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죠. 성호와 민규, 우식이 이 세 사람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 눈물까지 흘리면서 뒤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있었어요. 누가 회사 지분을 가져갈지, 누가 어느 건물을 챙길지, 마치 제가 남긴 유산을 나누는 잔치처럼요. 제가 아직 숨도 안 끊어졌는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니 어떠세요? 저는 그날 밤 또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외롭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건 그래도 곁에 누군가 있을 거라 믿을 때 느끼는 감정 아니겠어요? 그날 제 마음속엔 그 믿음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평생 공들여 쌓아 올린 집이 알고 보니 모래 위에 지은 거였더라고요.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가는 모래성 말입니다.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것처럼 횡해서 그 구멍으로 찬바람만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것 같았어요. 알맹이는 다 파먹히고 텅 빈 껍데기만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 배신이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요. 윤 탐정은 제게 그러더군요. 사장님, 진짜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어요.
대체 이보다 더한 게 남아있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강태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탐정은 그 뒤로도 몇 달을 더 매달렸습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제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갔는지 몰라요. 어느 날 한소라 조사원이 녹취 하나를 들려줬는데 여러분, 저는 그걸 듣고 한참을 아무 생각도 못할 만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태준이만 없으면 이제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게, 이번에는 어디 멀리 우리 둘만 떠나자. 20년을 형제처럼 지낸 놈이 제 아내 손을 잡고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술 한잔 하자고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오던 그 친구가요. 사업이 거덜날 뻔했을 때 밤새 제 곁을 지켜준 것도 성호였고 제 결혼식 때 눈물까지 글썽이던 것도 성호였어요.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니 허무하더군요. 저는 그날 제가 알던 박성호라는 사람을 통째로 땅에 묻었습니다. 민규 쪽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누워있는 동안 회사 주요 거래처를 하나 둘 자기 쪽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하던 곳들에 전화를 돌리며 그랬다지요. 앞으로는 나랑 하자고.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킬 셈이었어요. 제가 라면으로 끼니 떼어가며 맨손으로 일군 그 회사를요. 그 증거 자료를 읽는데 손끝이 다 떨렸습니다. 사업 초기엔 같이 밤을 새우며 우리 함께 꼭 성공하자던 그 민규가 맞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더는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만하자고. 이쯤 했으면 됐다고 윤 탐정한테 말했습니다. 더 알아봐야 가슴만 갈갈이 찢어질 뿐이니까요. 그런데 윤 탐정이 제 손을 잡더군요. 사장님, 끝까지 봐야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증거가 모자라 억울한 사람 하나를 끝내 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감정보다 증거가 진실을 말한다는 걸요. 여기서 멈추시면 평생 반쪽짜리 진실만 안고 사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조사가 계속되니 배신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느 날 밤 술자리에서 그 친구들이 모여 제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소라 조사원이 바로 옆자리에서 그 꼴을 다 지켜봤죠. 잔을 부리치며 낄낄대는데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랍니다. 민규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차례지? 그놈은 우릴 그저 돈벌이로만 알았을걸? 이게 다 인과응보야. 우리가 싹 다시 가져오자고? 그 말을 들은 우식이가 말했어요. 건물은 내가 맡을게. 시세보다 헐값에 넘기는 거야. 내 전문이잖아. 성호가 한 말은 더 저를 화나게 했어요. 회사도 건물도 좋다만 나는 제일 귀한 걸 가져갈 거야. 그러면서 능글맞게 웃었답니다. 마치 잔치상에 둘러 앉은 사람들처럼 제 재산을 어떻게 쪼갤지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직 숨도 안 끊어졌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온몸이 다 떨렸어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옳았던 겁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인다는 그 냉소가요. 차라리 처음부터 아무도 믿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드니 밤마다 이불을 쥐어 뜯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그렇게 달려왔나. 다 부질없구나 하고요. 가슴이 까맣게 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돈뿐인데 그 돈마저 저들이 다 노리고 있으니 저는 그저 텅 빈 금고 같은 신세였달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무너진 마음 한구석으로 뜻밖의 소식이 들어왔어요. 한소라 조사원이 회사 안을 살피다가 발견한 거였어요. 제가 생사를 오간다는 소문이 쫙 퍼지고 경영권이 흔들리던 그 어수선한 와중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이 지긋한 한 직원은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우리 사장님은 곧 돌아오셔. 평소에 얼마나 에너지 넘치는 분이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회사를 지켜야 되지 않겠어? 누가 시킨 것도 돈을 더 준 것도 아닌데 야근을 자청해가며 거래처들을 붙잡았답니다. 오래전 제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거래처 사장님도 그랬어요. 부도 직전까지 갔던 제 어음을 묵묵히 받아준 그런 고마운 분이었어요. 민규가 그렇게 회유를 하는데도 딱 잘라 거절했답니다. 나는 강 사장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네. 다른 소리 마시게. 그분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제 회복을 진심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신입 시절 제가 직접 가르친 젊은 직원 하나도 그랬다더군요.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데려가겠다는데도 고개를 저었답니다. 사장님 돌아오시면 무슨 면목으로 뵙겠어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제가 베푼 걸 잊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정작 그 마음들을 까맣게 모른 채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만 하며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도 안 나오던 눈물이 그제야 툭 터지듯 쏟아지더라고요. 세상이 다 썩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화려한 친구도 다정한 아내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별로 눈여겨보지도 않았던 그저 묵묵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진심이라는 건 늘 그렇게 조용한 자리에 있었나 봅니다. 신기한 건 그 안도감을 저만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좀처럼 못 믿던 한소라 조사원이 그 직원들 얘기를 전하면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 사람도 옛날에 가족한테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어서 위기 때 사람 본성이 드러난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친구였거든요. 그런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네요, 사장님. 그날만큼은 얼굴이 환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냉정하던 윤탐정마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참으로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끔찍한 진실을 다 알아버린 그날에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이 마음을 굳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사라지진 않겠다. 곧 다가올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똑똑히 가려주겠다고요. 저를 비웃던 그 얼굴들이 그날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한번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린 건 시내 한 호텔. 졸업하고 처음으로 크게 잡힌 모임이라 동창이며 거래처 사람들이며 100명도 넘게 모였죠. 그리고 저는 그날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다던 사람이 되어 그 자리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연회장 한쪽 구석 커튼 뒤에서 저는 그들을 지켜봤어요. 바로 옆엔 윤 탐정과 한솔아 조사원이 영상 자료를 손에 쥔 채 숨지기고 있었죠. 성호와 서연이, 민규, 우식이 다들 침통한 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더군요. 누군가 제 안부를 물으면 서연이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슬픈 얼굴을 지어 보였고요. 그런데 저들끼리 구석에 모이니까 그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슬그머니 잔을 부리치는 거예요. 자, 이제 태준 이 자리는 사실상 우리 거나 마찬가지지. 한잔 하자고. 거물 명의 이전도 다음 주면 끝나.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어. 고생들 했네. 그 친구 비위 맞추느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좀 살만하겠구먼. 다들 조용히 좀 해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여러분, 저는 그 꼴을 보면서 손이 다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곧 저 얼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했으니까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연회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화면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튼 건 성우와 서연이가 남들 눈을 피해 은밀히 만나던 장면이었어요. 손을 맞잡고 머리를 맞대고 속닥이는 모습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죠. 연회장 여기저기서 어머나 하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서 민규가 거래처에 전화를 돌리며 태준이는 이제 못 돌아올 거다던 그 녹취, 우식이가 만든 차명 계약서, 그리고 저들이 술자리에서 제 재산을 나누며 낄낄대던 그 영상까지 하나하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차례로 흘러나왔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소리 하나 못 내고요. 손가락질이 시작되고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서연이와 성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더라고요. 바로 그때 저는 커튼을 젖히고 그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도 못한다던 강태준이 이렇게 멀쩡히 두 발로 걸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듯 놀랐어요. 꼭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들이었죠. 서연이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 성호는 뒷걸음치다 의자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깨어난 거야? 아, 여기엔 또 어떻게... 그래, 멀쩡히 살아있었지. 당신이 다른 남자랑 미래를 그리는 동안 나는 이 모든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다 사정이 있었어.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사정? 내가 병상에 누워있다던 그날에도 당신은 그 사람이랑 떠날 집을 알아보고 있었지. 그게 당신 사정이었나? 서연이는 그만 고개를 떨고 말았어요. 더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저는 탐정들이 모아준 증거를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성호의 불륜, 민규의 횡령시도, 우식이의 차명계약서까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가면이 한꺼풀씩 벗겨졌죠. 태준아,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오해? 너가 내 아내 손을 잡고 태준이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시작된다던 그 말도 오해야? 성호는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번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던 민규를 제가 똑바로 불러 세웠습니다. 민규야, 거래처 빼돌리느라 고생 많았다. 그런데 어쩌지? 그 거래처 사장님들 끝까지 내 자리 지켜주셨거든. 네 전화 다 거절하셨더라? 그건 태준아, 나는 그냥 회사가 걱정돼서. 걱정? 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던 게 걱정이었어? 우식이, 너가 만든 차명 회사 서류도 여기 다 있어. 우식이는 얼굴이 흑빛이 돼서는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별명 한마디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싸늘한 연회장 한쪽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바로 끝까지 회사를 지켜준 그 직원과 제 어음을 받아준 거래처 사장님이었죠. 두 분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저한테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강 사장, 내일 그럴 줄 알았네. 자네가 이렇게 돌아올 줄 알았어. 그 손이, 그 따뜻한 온기가 어찌나 고맙던지요. 저는 그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모든 게 거짓말처럼 무너졌습니다.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던 민규는 그 영상을 본 투자자들에게 그 자리에서 버림받았어요. 저런 사람들과는 한 배를 못한다며 다들 손을 떼버렸죠. 헐값에 건물을 빼돌리려던 우식이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요. 성호와 서연이는
동창들 사이에서 두 번 다시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죠. 그렇게 다정한 척, 그렇게 걱정하는 척 가면을 쓰고 살더니 평생 쌓아 올린 그들의 거짓말이 단 몇 분 만에 와르르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저를 비웃던 그 입들이 이제는 변명할 말조차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겼는데도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더라고요. 무너져 내린 그 얼굴들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또 시리게 비어오는 거예요.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제 곁엔 아직 돈을 보지 않고 저를 봐준 진짜들이 남아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그 무너진 사람들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묻고 싶었던 바로 그 한마디를요. 무너져 내린 그 얼굴들을 저는 한참이나 내려다 봤어요. 화려한 거짓말이 다 벗겨진 그 자리에 초라한 사람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평생을 두고 묻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나를 걱정했던 겁니까? 아니면 내 돈만 원했던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더라고요. 서연이도, 성호도, 민규도, 우식이도요.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입을 꾹 다물었어요. 대답이 없다는 것, 그게 곧 대답이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차라리 누구 하나라도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길 바랬던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끝까지 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데 등 뒤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따라 붙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회사 이사회에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 죽어간다던 사장이 멀쩡히 돌아오니 제 편인 척 하던 임원들이 다들 사색이 되더군요. 민규에게 줄을 섰던 몇몇은 슬그머니 제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려 했고요. 저는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저들을 빼돌리려던 지분과 건물을 한 톨도 남김없이 되찾았어요. 민규가 손을 뻗던 경영권도 우식이가 노리던 건물들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죠.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증거가 이렇게 빈틈없으니 뒤집힐 일은 없다고요. 그 모든 게 윤탐정과 한소라 조사원이 몇 달을 매달려 모아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사업을 저는 그렇게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서연이와 성호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둘은 끝내 서로를 물어뜯더라고요. 다 너 때문이야. 돈과 욕심으로 시작된 사이가 결국 돈과 욕심 때문에 끝나더라고요. 서로 발목을 붙잡고 같이 진창으로 가라앉는 꼴이었죠. 한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던 제가 그저 헛웃음만 나왔답니다. 저는 서연이와 깨끗하게 갈라섰어요. 붙잡을 마음도 미워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20년 후 정도, 십수년 부부의 연도, 그렇게 한순간에 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저는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들과 깨끗이 등을 돌렸어요. 대신 제가 가장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야근을 자청하며 회사를 지킨 직원들, 끝까지 의리를 지킨 거래처 사장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죠. 여러분 덕분에 제가 돌아올 회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자 그 나이 지긋한 직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제 손을 맞잡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말씀을요? 돌아오셔서 그저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공로를 잊지 않았어요. 직원들에겐 두둑한 보상을, 그 거래처 사장님께는 더 든든한 약속을 드렸죠. 물론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걸 알기에 더 그랬습니다. 그분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데 어찌나 마음이 든든하던지요. 이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한때 저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어요. 다들 내 돈만 보는 거라고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이 없다고 무시당하던 그 서름이 평생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돈을 쌓고 또 쌓으면서도 정작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거든요. 세상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저 화려하지 않아서, 너무 조용해서 제가 미처 못 알아봤을 뿐이죠. 제일 시끄럽게 저를 위하던 사람들이 가짜였고, 말없이 곁을 지켜준 이들이 진짜였습니다. 여러분, 돈은 참 많은 걸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심까지 사주진 못하더라고요. 어쩌면 그 돈이 누가 진짠지 가려주는 시험지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그 시험을 두려워하며 살았는데 막상 치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군요. 이제 저는 그 시험을 끝까지 통과한 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잃은 것도 많죠. 아내도 오랜 친구들도 다 떠나갔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가 누구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부디 여러분 곁엔 돈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체를 봐주는 사람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밤엔 그 한 사람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